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꾸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한 680분 정도 들어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하죠. 월요일, 수요일은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혜연입니다. 네, 조으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으론입니다. 네, 갑자기 지금 저희가 기자회견을 중계를 하게 돼서 조금 늦게 시작하면서 정리를 좀 해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지금 선대위 쇄신안을 아주 구체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해산하겠다 하고 발표를 했고 몇 가지 그래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죠. 조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일단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윤석열 후보가 그 선대위 쇄신안 관련해서 이제 전면 쇄신하겠다라는 입장을 제일 먼저 밝혔고요. 네. 두 번째는 이때까지 자기가 주장해왔고 국민들이 자기를 통해서 바라보았던 그 공정과 상식이라는 원칙을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 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 자기의 측근에게도 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잣대를 철저하게 적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그리고 그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게 과연 제대로 잘 되고 있는가 국민들의 의심이 많이 들었을 수 있는 상태죠. 상황이 있는데 네. 그 부분 관련해서도 그런 의심이 들지 않도록 쇄신하겠다. 이 정도 세 가지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네. 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2030 세대와 관련한 언급한 부분을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2030 세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윤석열 후보가 초기에 출마했을 때만 해도 공정이라는 어떤 타이틀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주목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아마 2030 세대의 마음이 좀 투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YTN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3일에서 4일 이틀간 만 18세에서 39세 1,024명을 대상으로 ARS 방식으로 조사를 했어요. 네. 응답률 6.9%,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시면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데 이 결과를 보고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5일 지금 오늘 보도가 되고 있는데 차기 대선에서 누구를 투표할 거냐. 2030의 선택 1위가 이재명 후보 33.4%였고 그다음부터는 순위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윤석열 후보의 퍼센트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 안철수 후보가 19.1%, 윤석열 후보가 18.4%를 차지했어요. 이 말은 2030 세대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윤석열 후보가 기대치를 그동안 충분히 충족해주지 못했다라는 방증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또 국민의힘의 지금 정당 지지율이 이번 조사에서 27.9%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18.4%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특히 국회의원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당원과 2030 세대의 바람에 충족을 했는지 정말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반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반성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여야 보수를 떠나서 국민들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공정의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하는 후보 이재명 24.8, 안철수 22.2, 윤석열 14.9 이 수치도 돌아봐야겠고요. 그러네요. 저는 이제 남녀 양성평등 가장 잘 실현할 후보 이것도 저는 놀랐는데 이재명 후보 24.2%, 안철수 20.0%, 심상정 18.2%였고요. 윤석열 후보는 12.2%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민의힘의 주요 정치인들이 물론 일부이긴 합니다만 젠더 갈등을 조장을 해서 맞습니다. 너무 한쪽의 표만 의식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 여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대위 쇄신하는 김에 갈등을 이용할 게 아니라 갈등의 원인을 파악해서 정치인들이 해소하는 쪽에 방점을 뒀으면 합니다. 네, 2030의 마음이라는 게 지금 최근에 이제 보도를 통해서 많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니까 어떻게 이것을 반영해낼 것인가 하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또 뉴스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법원이 지금 학원과 독서실 등 이 교육시설 대상의 방역 패스 정책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게 지금 보도가 됐거든요. 법원의 시각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관련된 게 이제 또 혹시 변화가 생길까 국민들은 관심이 많아서요. 조으론 변호사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어제 4일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전국 학부모단체연합과 서울교육사랑 학부모연합, 함께하는 사교육연합 등이 작년 12월 17일 제기한 그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대상으로 하는 방역 패스 도입 행정명령에 대해서 효력 정지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역 패스를 취소하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예. 이 방역 패스 시행이 정지가 되는 건데요. 아. 그거 관련해서 법원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금 효력 정지를 했습니다. 예. 첫 번째가 사람들의 학습권 그리고 접근권을 제한한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가 그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서 네. 지금 정지를 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정부는 그 어제 이 판단이 나왔을 때는 즉각 항고하겠다라고 굉장히 강력한 어조를 내왔는데요. 네. 오늘 아침 또 속보를 보니까 정부 입장이 조금은 누그러진 변화가 것으로 보입니다. 있습니까? 예. 일단 오늘 그 중대본 모두 발언에서 정부가 그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서 방역 패스를 운영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아, 입장을 좀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으로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와는 확연히 목소리가 달라진 것을 보면 이 즉시 항고를 이제 법원 결정이 어제 나왔으니까 7일 이내에 이제 해야 합니다. 아.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이 효력이 정지가 되고 이 효력 정지가 되는 것은 나중에 본안 소송, 이 방역 패스 그렇죠. 관련해서 취소 소송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계속 정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즉시 항고를 할지 여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인데 네. 일단 법원과 정부의 판단은 이렇게 입장이 나뉘고 있다라고 하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시민단체들은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 음. 상식적인 결과다 이렇게 환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의견들이 사실은 조금 갈리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이용자들의 자유와 권리가 중요하다 해서 법원의 판단이 옳다 반기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방역 정책에 관해서 또 전문 지식이 과연 판사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뭐 전문적인 부분은 좀 섣부른 판단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 방역 패스 관련 문제 제기가 계속 좀 이어지게 되면 혼란스럽고 현장에서는 이렇게 해야 될 것이냐 저렇게 해야 될 것이냐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런 상황을? 저는 일단 그냥 방역 패스만 본다면 불가피하다라는 쪽에 방점을 두는데 그 네. 이유는 오미크론 변이라든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제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요. 의료 대응이 과연 가능할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부터 있었던 현상이면 뭐 그동안 정부라든가 지자체에서 대비가 충분히 됐었겠습니다만 예. 이렇게 코로나19처럼 어떤 감염병 사태가 오래 지속된 경우가 그동안 그렇게 많지 없었죠. 않았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전파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 지금 제가 보니까 의료 현장이 거의 마비될 수준에 한동안 이뤘기 미국은 때문에 오늘 100만을 예. 찍었죠. 그러니까 방역 패스 자체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학원, 스터디 카페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사실 학부모들과 미접종 청소년자들이 반발할 소지가 너무 많거든요. 예. 우리나라에서 사실 학원이라든가 스터디 카페 이런 곳을 안 가는 학생들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현장의 특수성을 좀 더 고려했더라면 이런 혼선이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청소년 대상 방역 테스트가 이제 3월 1일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전에 이 혼선을 좀 마무리하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예.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제가 이 어제 법원 입장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제 법원이 그 방역 패스 관련해서 효력 정지 판단을 했잖아요. 예. 그게 방역 패스 자체가 지금 효력이 정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17종 그 업종 중에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해서만 맞습니다. 방역 패스가 효력이 그렇죠. 정지가 네. 되는 것이에요. 혼란을 일으키시면 안 되겠네요, 진짜.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이게 효력이 어제 정지가 돼서 이제 오늘부터는 당장에 그 성인들은 이미 방역 패스를 학원이나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해서 뭐 어제 이전까지는 방역 패스가 계속 적용이 되다가 예. 이제는 당장 성인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방역 패스가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미성년자들에 대해서도 예. 3월 1일부터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대상으로 방역 패스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네. 근데 이게 어제 효력 정지가 났기 때문에 3월 1일부터 청소년들도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해서는 방역 패스가 그
이뤄지지 않게 네. 되는 거라는 점 좀 구분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개별적으로 저는 다르니까. 변호사님한테 그럼 본안 소송 결과가 만약 그 전에 나와서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본안 소송 결과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본래 이렇게 효력 정지가 나오면 3, 4개월 후에 이제 신문기일이 열려서 당사자들이 이제 법원에 와서 자기의 의견을 제출하고 그러는데 당장 지금 7일 날 신문기일이 잡혔다고 합니다. 7일 날. 네, 그러다 예. 보니까 굉장히 이 법원의 판단이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3월 1일 이전에 만약에 이 결정이 부분에 가서 나오면? 본안 결정이 나오게 된다면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취소 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어제 나온 그 효력정지 처분과 같이 더 이상 방역 패스가 그 업종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세 개의 않게 업종에 되는 것이고요. 대해서는. 그런데 네. 3월 1일 이전에 결정이 나왔는데 이게 그 취소를 기각하는 예. 그러니까 취소가 되지 않는 판단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 결정이 나온 이후에는 이제 방역 패스가 적용이 될 수도 있고 또 2심으로 이제 항소를 할 수 있는 그러면 시간이 더 가능성도 있기 길어지겠군요. 때문에 더 이 부분에 대한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예,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생을 예. 드리면 제가 3월 1일 전에 혼란이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당국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네요. 만에 하나 정말 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정부에서 그에 대비해서 위험하다만 할 게 아니라 위험하지 않은 다른 방법을 독려를 해줘야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네.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지금 굉장히 마음이 복잡한 게 뭐냐면 지금 의료 현장에서도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라는 아우성이 나오고 있고 시민들도 지금 산편한 임시검사소 가서 그렇죠. 검사할 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원의 어떤 판단을 존중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신중할 필요가. 여러 가지 좀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이런 방역 패스 관련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작년에 7월에 교회 그 대면 예배 관련해서 맞습니다. 그 집행정지 예. 관련 인용 결정이 한번 있었죠. 그렇군요. 그런데 그때 집행정지가 나왔을 때 정부 입장은 그거를 어제처럼 뭐 즉시 항고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교회와의 어떤 대화와 이런 것을 통해서 나중에 그런 전체 수용 인원의 10% 뭐 8칸씩 띄어앉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인 단계적인 타협을 한 합리적인 거군요. 어떤 타협안을 네. 마련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 지금 청소년들을 두신 학부모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 학원이나 스터디 카페를 가서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분들의 뭐 직업 선택의 자유, 학습권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굉장히 과도하다. 그에 반해서 공공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뭐 돌파 감염도 있고 그러니까 무조건 백신을 맞는다고 지금 다 이게 감염이 안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 부분과의 이익을 조화를 해서 지금 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학습권이라든지 직업 자유라든지 이런 거는 중요하죠. 굉장히 큰 또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단이 나온 부분을 정부가 일응 수용을 해서 네. 이것들이 조화롭게 좀 될 수 있는 풀어갈 수 그런 있는, 제도적 네. 장치, 뭐 협의안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생각을 앞서 합니다. 교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인원 제한이라든지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주신 공간들 세 개의 공간들에서의 인원 제한이라든가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수를 뭐 제한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맞습니다. 드네요. 그리고 네. 지금 이 대상에는 학교는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네. 아이들이 사실 뭐 학원, 뭐 스터디 카페, 독서실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3월이 되면은 학교를 대학을 해서 가야죠. 학교를 이제 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학교는 방역 패스가 없어도 갈 수 있는데 학원이나 독서실, 스터디 카페는 방역 패스가 있어야만 간다. 이거는 또 뭔가를 차별하는 듯한 평등하지 못한 그런 뉘앙스도 줄 수가 있고 사실 맨 처음에 이런 학원이나 스터디 카페를 정부에서 이제 넣은 이유는 사실 지금 방학이잖아요. 그렇죠. 방학 기간 중에 몰릴 것을 학생들을 걱정해서. 백신을 맞게 해서 예. 안전하게 3월에 개학을 하고 네.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라는 취지에서도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발현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무조건적으로 백신 접종이 아니라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뭐 인원 배치라든지 학교의 어떤 제도적으로 가림판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지원을 하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학원 이런 곳을 운영하는 분들도 좀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학원에서 한동안 집단 감염 발생한 보도를 보면은 예전에 있었죠. 환기가
통제가 잘 안 된다고 해요.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학원이 뭐 지하에 있는 경우도 있고 2층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학교는 워낙 뭐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지침을 주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학원 같은 경우에는 잘 안 지켜진다고 해요. 책임을 그러니까 지죠 학교 같은 이 부분은 경우는. 어른들이 또 많이 이번 판단과 별도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더라도 뭐 당국에서 계속 그분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좀 자발적으로 시행이 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쪽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셨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뉴스로 저희가 가보겠습니다. 요즘에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중고물품 거래를 활발하게들 하시는데 초등학생들이 거래를 최근에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이걸 그냥 하게 둬도 되는 건가 하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데 어떤 얘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예, 이 중고거래 플랫폼 땡땡 마켓 이런 곳이 네. 개미지옥이라고 한다는. 한 번 개미지옥. 빠지면 너무 재미있어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용돈벌이에 쏠쏠하다 이런 표현을 아마 이렇게 돌려서 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중고거래 플랫폼의 경우에는 특정 지역을 검색을 해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 초등학생이라든가 중학생들이 멀리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동네에서 이런 거를 검색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특히 네. 이제 뭐 앱이나 이런 게 워낙 잘 돼 있으니까 본인의 스마트폰 혹은 부모님한테 그렇죠. 부탁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살아가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참 아이들이 귀엽다. 스스로 용돈벌이 한다. 경제관념 교육시켜준다. 이런 긍정 반응도 있는 반면에 대부분 대면으로 한단 말이에요. 네. 택배로 보내거나 이런 비용이 아깝고 동네에서 하다 보니까 만나면 되지라는 건데 이 대면 거래가 혹시 미성년자 대상을 하는 범죄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거고요. 네. 실제로 지난 4월에 서울의 한 30대 남성이 이 중고마켓으로 바지를 거래하던 10대 남성을 집으로 데려간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어른들이 이제 걱정을 하면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거래를 했다가 나중에 환불을 해달라. 이거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라고 예. 주장을 했을 경우에 분쟁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범죄의 위험성과 또 어떤 약관이라든지 분쟁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또 제기될 수 있다는 걸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조 변호사님께서는? 일단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그런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사업주들이 미성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돼 있는 거죠?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땡땡 마켓 같은 네. 경우에는 뭐 14세 미만과의 뭐 거래는 취소가 될 수 있다 이런 경고 문구 정도를 두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만 14세 이상만 가입이 되어 있는데 만 14세 이상이라고 해도 만 18세 미만이면 미성년자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거래 제한은 지금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호 장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도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고요. 예. 그 땡땡 마켓 이외에 또 중고 거래를 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한 뭐 큰 것들이 한 2개가 더 있습니다. 무슨 있겠죠. 장터, 예. 뭐 이런 나라들, 무슨 나라 네, 이런 네, 것들이 맞습니다. 플랫폼이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이런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규제가 거의 없거든요. 무슨 마켓보다 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 플랫폼 업체들도 보호 장치를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될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아무리 이런 보호 장치를 많이 마련을 해두고 있어도 이 대상으로 하는 뭐 아까 말씀하신 범죄라든지 예. 아니면은 그 계약 취소 관련한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보호 장치보다도 제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건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미성년자와 거래를 하면 이게 언제라도 취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미성년자와의 그런 거래는 자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보호자의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인식 개선이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보호 장치를 마련을 해둔다고 해도 요즘 청소년들이 뭐 부모님 핸드폰으로 뭐 성인 인증을 받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예.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거를 또 일일이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미성년자들과의 그런 법률 행위가 민법상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라는 것을 좀 명확히 인식을 하고 민법에 그게 되어 있군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래를 할 때 미성년자인지 그리고 미성년자라면 보호자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상호간의 피해를 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 미성년자만 피해자가 되는 게 아니라 교수님께서도 조금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성인도 미성년자와 거래를 하면 그 계약이 취소가 되면 내가 받은 돈 돌려줘야 되고 내가 그렇죠. 줬던 물건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줬던 물건 나는 돈을 제대로 다 돌려줬는데 내가 다시 돌려받는 물건이 뭐 훼손이 되었다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너무 많이 사용을 거기에서부터 했다거나 분쟁이 또 그럼 또 이제 시작되죠. 분쟁이 시작되는 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에 있어서는 이런 리스크가 있다라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좀 넓게 자리 잡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는 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미성년자와의 거래가 성사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계시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이 그걸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만 14세 미만으로 의심되는 글에 대해서는 좀 이용자 계정을 중단하거나 이렇게 한다라고 하니까 수익을 내는 것도 좋지만 제가 늘 강조하는데 수익이 있는 곳엔 책임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은 더 계속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분에 제가 정말 공감을 한 건데 초기에 아예 이런 거래를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보완적인 방법으로 미성년자들이 뭐 가지고 있던 인형 뭐 좀 새 것인데 아까운 교복 이런 걸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미성년자 혼자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예, 부모님들이 네. 좀 감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체계를 같이 마련해 줘야 되고 무엇보다도 그런 거래를 하면 이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걸 좀 자꾸 인지를 시켜줘야 어른들이 이 과정에서 좀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참고로 우리가 왜 요즘은 웬만한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면 비밀번호 주기적으로 바꾸라고 계속 뜨거든요. 그렇죠. 그거 안 뜨면 우리가 인지 잘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팝업창으로 일단 계속 노출시켜주는 것도 이런 식의 경고 문구를 그렇죠. 하는 것도 한 네.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 자, 뉴스픽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조으론 변호사, 전혜영 교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